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의 YN하우스 박상원입니다. 현재의 상태가 다른 새로운 상태로 바뀌는 도중의 시기를 과도기라고 합니다. 성장하고 소멸하는 모든 유기체는 바로 이 과도기를 거칩니다. 국가도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흔히 사회적으로는 질서, 제도, 사상 따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아주 불안정한 시기를 이릅니다. 하지만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그 이후의 충격은 덜합니다. 혼돈, 혼란과 연결되는 과도기를 지나면서 그만큼 적응 기간을 거쳤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과도기와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LPG를 주로 쓰던 택시에 경유를 사용하게 해서 연료 다변화를 꾀함으로써 논란이 야기된 경유 택시 도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살펴보고, 둘째로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으면서 새로운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키덜트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박상원의 YN하우스 지금 시작합니다. 택시업계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경유택시. 연비가 좋고 에너지 수급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유택시 도입의 장단점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살펴봅니다. 어른이 돼서도 장난감과 인형을 수집하는 아이 같은 어른 키덜트족. 나이가 못하는 어른으로 치부되던 키덜트족이 최근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취미에서 직업,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키덜트족 문화. 동심을 지키는 어른들의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올 초 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이 통과됐습니다. 택시 업계의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검토된 끝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택시 연료 다원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버스나 화물차에만 허용하던 경유를 택시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환경단체와 환경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경유택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유 기자, 경유택시 이야기가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5년부터 뜨거운 감자 아니었습니까? 당시 그 환경 위해성 문제 때문에 추진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도 택시 연료에 경유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먼저 반대했고 택시 조합원마저도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같은 정책이 나왔어요. 사실 뭐 택시업계의 만성적 적자를 해결할 만한 적당한 해결책이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점은 이해가 가는데요. 왜 이 경유택시 도입 계속 대책으로 자꾸 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연료비에 영향을 주면서 효과를 즉시 볼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네. 경유는 현재 리터당 약 1,700원 선, LPG는 리터당 1,000원 정도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LPG가 싸 보이지만 실제 연비는 경유가 훨씬 높기 때문에 연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하지만 이 대기 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유차가 이제 LPG에 비해서 매연이 사실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중국발 스모그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환경을 생각하면 쉽게 도입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런 점은 어떻죠? 맞습니다. 경유차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관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매연 저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환경 오염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경유택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45년째 택시기사로 일하는 허문자 씨. 20살 갓 성인이 됐을 무렵 일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그래도 먹고 살만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갈수록 상황이 안 좋아지더니 지금은 최악입니다. 어렵게 개인 택시를 장만해 아침 7시에 나와서 새벽 1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을 하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습니다. 노모를 모시고 사는데 연료비도 올라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LPG 한번 충전하면 6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거 하루밖에 못 타요. 그런데 이러다가는 휘발유값 따라가겠어요. 너무 힘들고 손님은 없으시고 그러네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용 LPG 가격은 올해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지난 5년 동안 약 22%나 올랐습니다. 택시기사의 수입에서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0% 미만에서 최고 40%까지 높아졌습니다. 지금 10년 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죠. 지금 거의 대한민국의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료비 상승이 택시기사에게는 직접적 수익 악화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택시 회사에서 LPG 비용을 전액을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LPG 가격의 폭등이 곧 택시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직격탄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택시업계의 만성적 적자 해결을 위해 값은 LPG보다 비싸지만 출력이 훨씬 좋은 경유를 택시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LPG 차량의 연비는 리터당 5.97km, 경유차는 리터당 11.84km입니다. 현재 LPG와 경유 가격을 고려하면 같은 1km를 가는데 LPG차는 167원, 경유차는 143원으로 경유차가 24원이 더 쌉니다. 연료비에서 택시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게 국토부의 보관인 겁니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젤차가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LPG 차에 비해서는 경유자동차가 지금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불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중국발 스모그로 수도권 미세먼지 우려가 심한 상황에서 경유택시 도입은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일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배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상태고 경유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것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반증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지난해 영업용 택시에 적합한 차량 2종의 출고시 공인 환경성 측정 결과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킬로미터당 0.142g으로 LPG 차량의 0.011에 비해 13배나 높았습니다. 미세먼지의 경우 디젤차의 배출량은 0.0001이었던 반면 LPG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0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유택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경유차에서 질소산화물이 LPG차보다 다량 배출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차가 출시될 때 매연 저감 장치인 DPF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유럽연합의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유로5는 배출되는 공해가스의 양이 미미해 이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을 유럽에서는 클린 디젤로 부릅니다. 유로5나 유로6 이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경유 승용차에서는 무조건 디젤 배출가스 필터, 즉 DPF를 달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HCCO 낙스가 나오는 것들을 정화시키는 촉매가 있어요. LPG도. 근데 그건 거꾸로 얘기는 안 하고 디젤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는 좀 난센스죠. 게다가 유해한 배출가스는 여러 가지인 만큼 질소산화물만 따지는 건 아전인수격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유해가스는 한 가지만 유해한 게 아니라 모든 원소들이 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이산화탄소는 직접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지구온난화 부분으로 인해서 지구의 황폐화를 전체적으로 촉진시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중장기적으로 더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LPG는 수입하고 경유는 남아 도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유택시 도입이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석유 정제시설 자체가 과잉 설비예요. 정제시설에서 휘발유나 경유를 정제해갖고 내는 거 이외에 잘 안 쓰는 중유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스팔트 종류 이런 거.
그거를 다시 화학적으로 촉매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휘발유하고 경유를 만들어내는 고도화 작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가 남잖아요. 택시업계 경영 정상화와 에너지 수급 균형을 목표로 다시 제시된 경유택시. 하지만 환경단체와 LPG업계 등의 강한 반발로 입법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네. 환경에 미치는 그 영향 또 유해성에 대해서도 이제 전문가들마다 사실 의견이 조금씩 다른 걸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에서 내뿜는 매연, 배출가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뿐만이 아니라 일산화탄소 또 이산화탄소, 초미세먼지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디젤차에서 질소 산화물이 많이 배출되지만 대신 이산화탄소는 적게 배출되는 건 맞고요.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매연이 증가하는 만큼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만큼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차를 비롯해서 경유차가 충분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전체 택시도 아니고 일부만 바꾸자는 건데 이것을 좀 문제 삼는 거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운행되는 경유차만 무려 700만 대입니다. 택시는 23만 대 중 일부를 경유차로 바꾸는 건데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 오염물질은 주행거리와 비례하는데 택시는 23만 대지만 택시 한 대당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의 7, 8배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보통 택시는 좀 하루 종일 달린다는 걸 이제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화물차나 승용차가 하루 종일 달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택시업계 내에서도 이제 의견이 많이 갈리는 걸로 이제 들리는데요. 택시 노조는 반대를 하는 반면 택시 회사 측은 또 찬성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네, 회사 측이나 개인 택시 기사들은 경유 택시를 도입해서 택시 산업이 경영 정상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경유가 비싸긴 하지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택시 노조원들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산업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다른 고려 사항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택시업계나 환경단체 쪽 말고 다른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목소리, 뭐 그런 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정부 지원금도 연관이 돼 있고 또 경유업계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LPG 업계는 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든가요? 네, 현재 전국의 LPG 충전소가 2,000개입니다. 충전소 수익의 40%는 택시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수익이 줄 수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경유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나 기획재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원유는 이제 전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제 기술로는 또 현재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솔린과 경유는 남아서 수출을 하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LPG는 정제 과정에서 남아 도는 게 있어서 이것을 택시에 도입해 쓰게 한 건데요. 이제는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을 하면서까지 계속 고집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겁니다. 에너지의 균등한 사용 측면에서 본다면 경유 택시가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현재 매연 저감 기술 내에서 오염을 더 줄일 수는 없는지, 또 경유 택시가 있는 선진국에서는 어떤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승용차는 2년에 한 번, 대형 화물차는 6개월마다 이곳에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신규검사, 구조변경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 종합검사 등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기준치에 부적합할 시는 정비 후 재검사 합격해야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육안으로 자동차의 엔진, 냉각수, 타이어, 오일 등을 검사한 후 노후화된 차량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지는 않는지 점검합니다. 실제 도로에서 시속 40km로 달리는 것처럼 상황을 가정
가정한 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문제는 LPG 차와는 달리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고 매연만 측정한다는 점입니다. 녹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고요. 기준을 초과한다고 했을 때 정비할 수 있는 그 기술이 현재 국내에 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래서 기술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그게 이제 완료가 되는 그 이후에 녹수를 검사목에 추가할 계획이거든요. 결국 디젤 차량의 경우 최초의 신차가 출시될 당시에 검사 기준을 통과했다 하더라도 차량이 노후화되면서 매연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습니다. DPF 같은 처리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열이 많이 올라와야지만 잘 걸러주는데 가다다 반복하면은 이러한 장치에 대한 열도 제대로 안 올라가고, 디젤 차는요 처음에는 클린이 잘 돼 있다가 노후화되면서 클린을 못 시켜주는, 그러니까 못 걸러준다는 얘기죠. 경유 택시가 노후화될 경우 누구도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셈입니다.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경유택시 도입. 국토교통부의 경유택시 도입 법안의 가장 큰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취재진이 디젤 차량의 경우 배출가스 검사 항목이 LPG와 달라 노후화된 차량을 정기 검진하는 시스템이 없는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물었지만 실태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환경부 소관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술 장비가 그게 좀 미흡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가 좀 초기 단계에 있으시다고 환경부 쪽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 쪽에서 소강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경유차가 2대 중 1대 꼴인 유럽에서는 노후화된 경유차가 대도시에 진입할 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돼 있는 일본도 차도와 주택가가 접한 길이 많아 차량을 정기적으로 검사해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 매연 저감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걸러주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도시에 들어올 때 노후된 경유차는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저공해차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해주고 딱지를 붙인다든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은 많이 배출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등 다른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적고 연비도 좋은 경유 차량. 신차가 출시될 때 충족했던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노후화된 이후에도 지켜지는지 정기 점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경유택시 도입의 필요 충분 조건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제 차 2대 중 1대가 이제 경유차이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승용차가 유로 5급의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는 세계 최정상급 수준인 만큼 우리나라만 안 될 건 없다. 뭐 이런 방향이라는 건 이제 좀 알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당장 바로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향후 차량의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경유차가 원래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되는 만큼 차량 엔진 배기관 앞에 처리 장치를 부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기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네. 경유 택시를 허용한다면 내구성과 같은 측면을 예전보다 더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하긴 뭐 일반 차량의 경우 보통 내구성이 한 10년 정도 유지가 되고 6, 7년 정도면은 여러 가지 부속품도 그렇고 좀 수명이 다하는 경우가 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기준을 정해서 노후한 차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기 오염이 상대적으로 심한 수도권이나 대도시에는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매연을 이제 어느 정도 배출할 것을 허용할 건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또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저감 장치를 좀 확실하게 다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확실하게 갖추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제도적 보완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기준과 관련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LPG와 경유, CNG 차량 등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도록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면서 연비도 좋은 차량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전국 택시의 20%인 약 5만 대가 공급 과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업계의 만성 적자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불필요한 차량을 줄이고 월급제 확대 시행 등으로 기사들 처우를 좀 개선하며 승차 거부와 같은 불친절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수도권의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만큼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려는 기술과 제도적 보완점이 더해진다면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위상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만성 적자와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여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언제까지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장난감 하면 사실 아이들만 가지고 노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장난감을 수집하고 구매하는 어른들, 키덜트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키덜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때 부모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한 애 어른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강력한 소비 주체, 새로운 문화 형성의 주체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삶의 또 다른 활력소를 찾은 키덜트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키덜트족이 아이를 뜻하는 키드와 성인의 이제 그 합성을 뜻하는 말 아닙니까? 앞서 이제 키덜트족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키덜트족은 어린이들의 문화를 어른이 돼서도 즐기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들의 문화란 장난감, 게임, 만화 같은 어린이가 주 고객층인 산업을 가리키는데요. 단순히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제품의 정보와 공감대를 나누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키덜트족은 흔히 이제 떠오르는 어른이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 장난감이라고 해서 단순히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터미네이터나 배트맨처럼 영화 캐릭터를 본따 만든 피규어부터 클래식 자동차를 비롯해 페이퍼 아트나 무선 조종 헬기 등도 포함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엔 사실 뭐 제 주위에 뭐 연예인들도 좀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수집하는 걸 자연스럽게 좀 이제 드러내던데요. 그만큼 이제 키덜트족이 우리 주위에 좀 많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온라인 취업 사이트가 20, 30대 직장인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은 자신을 키덜트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포털 사이트에는 키덜트 관련 동호회만 5,000개 이상이 있고요. 500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20, 30대 회원이 많긴 하지만 동호 회원들 중에는 40, 50대 중장년층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10명 중 3명이면 이제 정말 그 키덜트족의 활동이 정말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키덜트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당시에는 좀 미성숙한 어른이다. 뭐 이런 따가운 시선 때문에 자신이 이제 키덜트족이라는 것을 좀 숨기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특이한 취향을 가진 소수의 비주류 문화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덜트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중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위상은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취미 생활을 당당히 공개한 키덜트족들을 만나봤습니다. 냉혈한 카리스마의 터미네이터, 강력한 슈트의 아이언맨, 그리고 배트맨까지 300여 점의 피규어가 진열된 이곳은 학습 코칭 원장으로 일하는 정형록 씨의 작업실입니다. 영화 감독의 꿈이었던 그는 예술적인 감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피규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규어 수집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정씨는 자신만의 취미 생활이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관심 없는 친구들이 보게 되면 그냥 바비 인형 같은 사이즈의 인형일 뿐이에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어리고 순수한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딱 하나로 형상화돼가지고 나타난 취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런 분들을 전부 다 해서 인격적으로 아직 덜 성숙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피규어에 대한 그의 열정은 수집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홍콩 피규어 전문업체 작가들을 초청해 팬들과의 만남을 주최하고 피규어의 상세 설명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는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스토리텔링 랩으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래퍼 팩도 씨. 방 안에는 피규어와 인형, 그리고 아트토이로 가득합니다. 영화 속 영웅들의 매력에 빠져 5년 동안 하나둘씩 사 모으기 시작한 것이 벌써 방 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말 한번 하나씩 꼭 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그 꿈을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놨는데 정말 그 만족감이 엄청난 거예요. 소장하고 싶은 아이템에 대한 열정은 단순 수집가의 수준을 이미 뛰어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제가 좋아하는 베어브릭의 기계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걸 인형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초반에 나왔을 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얘를 일본을 정말 몇 번을 가가지고 겨우 얘를 구해왔어요. 이처럼 어른이 돼서도 피규어, 프라모델 인형같이 장난감을 모으고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즐기는 사람들, 바로 키덜트족입니다. 키덜트족은 키드와 어덜트의 합성어로 아이 같은 감성과 취향을 지닌 성인을 가리킵니다. 경쟁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생활에서 벗어나 재미를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일탈 심리,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와 소비 문화가 맞물려 키덜트족이 탄생한 겁니다. 사회 경제 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 전망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 따라서 리얼리티와 순수성에 대한 갈망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자기 통제성이 강화되는 그런 대용품으로서 이 키덜트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덜트 문화는 1990년대 중반 프라모델 시리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소개됐습니다. 당시 비싼 장난감을 사는 어른들이라는 비판과 일본의 부정적인 문화라는 인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먹고 사는 거에 관련되지 않은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을 매우 죄악시해 왔습니다. 그건 아마도 나라가 좀 예전에 어려운 그 상황을 많이 겪었고 산업사회라는 것 자체가 노동과 생산에 직결되지 않은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지 사회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하지만 2000년대로 오면서 키덜트는 미성숙한 어른이라는 부정적인 뜻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재미와 여가를 찾는 어른으로 표현됩니다. 답답한 일상에 좀 벗어나는 어린이적인 어떤 그 즐거움,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대중적 문화 현상을 확산되면서 부정적 시각을 좀 많이 벗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키덜트 성향을 소비로 연결시키는 20에서 40대층 덕분에 불황 속에서도 키덜트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키덜트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 앙증맞은 아기 인형과 페이퍼 캐릭터, 그리고 다양한 모습의 곰 캐릭터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지난 5월 입점한 이 매장은 희소성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아트토이의 상품성에 주목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좀 더 재미있거나 흔하지 않으면서도 가볍게 예술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아트토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고자 구매하시는 고객들이 좀 많으세요. 아트토이는 일반인들이 예술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수단일 뿐 아니라 브랜드를 홍보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상품 자체에 가구 회사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리미티드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해서 나온 상품이라서 조금 더 그런 가구의 의미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물 느낌을 그대로 살린 고가의 클래식 자동차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금형을 떠서 주문을 부어 만든 금속 자동차 장난감입니다. 엔진을 갖춘 것은 물론 운전석과 트렁크, 자동차 내부의 포켓까지 모든 문이 열립니다. 또한 조향 기능까지 갖춰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키덜트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도 키덜트족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키덜트족 방문도 끊이지 않습니다.
70년 후반서부터 했는데 흥미가 있으니까 계속 해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이 취미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이랑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니카 대회가 있어서 저도 이제 가족이랑 같이 출전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겉에 봤을 때 이제 주위 분들도 그렇고 이제 식구들이 봤을 때도 많이 호응을 많이 해줍니다. 키덜트족은 경기 침체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경제적 기반이 탄탄한 데다 키덜트족의 소비는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가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젊은 남성, 특히 중년 남성까지 아우르는 그 키덜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평균 30-40% 이상의 그 뛰어난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의 순수함과 성인의 이성을 동시에 지닌 키덜트족. 새로운 문화와 산업의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엽고 아주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저 화면을 보니까 저도 이제 영화 캐릭터 피규어가 좀 갖고 싶어지는데요. 또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는 편견을 넘어서 저 키덜트족의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놀라웠습니다. 특히 혼자만의 취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놀이문화가 될 수 있다는 내용. 굉장히 좀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장난감이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는데요. 단순히 비싸고 저렴하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릴 적 향수와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매개체이며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키덜트족들은 우표나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으는 취미 활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키덜트족을 위한 관련 산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부정적인 시선도 이제 크게 줄어든 것 같은데 뭐 그런 경향들은 좀 어떻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이 키덜트 제품 시장은 현재 5천억 규모로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건담 피규어 같이 전시형 장난감보다는 무선 조종이 가능한 제품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신적인 퇴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인정받고 취향과 즐거움의 요소로 새롭게 평가받는 키덜트족. 키덜트족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홍익대학교 앞에 있는 한 캐릭터 매장. 무표정한 얼굴의 곰돌이 캐릭터가 8평 남짓한 공간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인형, 학용품, 액세서리 등 약 2,000개의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강강순 씨는 판매를 목적으로 상점을 연 것이 아닙니다. 캐릭터의 편안한 매력에 빠져 일본까지 직접 건너가 수집하다 보니 작업실이었던 공간이 곰돌이 캐릭터들로 가득 차면서 용도가 바뀐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저희가 가진 물건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이 만들어준 매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한 취미로 수집을 시작했다가 강 씨처럼 전문적인 직업이 된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캐릭터 건담 로봇을 파는 매장에 손님으로 왔다가 지금은 건담 도색과 수강생 지도를 하고 있는 이성동 씨. 이 씨는 키덜트 문화에 빠져 이 일을 직업으로 삼게 된 것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키덜트라는 말 자체가 전 굉장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되게 재밌게 사는 것도 난 어른이니까 꼭 막 이런 건 하면 안 돼라기보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직 어린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이런 문화가 점점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키덜트족에 대한 주변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개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만의 어떤 그 취미나 기호를 적극적으로 살리는 그런 개성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그게 좀 더 자유스럽고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다들 인정하는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경북 경산시의 한 레스토랑. 평범한 레스토랑 공간에 피규어 박물관이 함께 운영되는 곳입니다. 전시관 내부에는 피규어 5만여 점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무려 15억 원에 이르는 작품들로 이곳을 운영하는 조홍 대표가 12년에 걸쳐 직접 수집한 것입니다. 이제는 매월 3천여 명이 관람객으로 찾는 국내 유일의 전문 피규어 박물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취미로 할 때는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제 자신의 만족이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중에서 즐거워하시고 이제 만족을 느끼고요.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이제 대단하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키덜트족이 장난감을 한 번 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재창조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훨씬 더 많이 깊이 탐구할 수 있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그 문화 요소들을 소비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키덜트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체구, 날카로운 눈빛, 금방이라도 상대를 제압할 것 같은 생생함. 세계적인 무술인이자 영화인인 이소랑의 피규어입니다. 김영원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이소랑 피규어 제작의 1인자로 꼽힙니다. 그 역시 처음부터 프로 작가로 활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연히 시중에서 접한 이소랑 모형을 보고 너무 실망해 어린 시절의 동경의 아이콘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노력한 것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특히 이소랑의 유가족들은 김영원 작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해 저작권을 흔쾌히 넘겨줬습니다. 김영원 작가는 키덜트 문화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꼽히는 피규어가 계속해서 사랑받는 이유를 3D가 각광받는 시대적 흐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부 2D 이미지로만 우리가 접해왔거든요. 사진이라든지 영화에서는. 근데 그 컬렉터들이나 어떤 피규어 문화를 접하는 그런 그 세대층에서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콘들을 입체로 자기가 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는 키덜트 문화가 발전하려면 대중들에게 아트 장르로 무리하게 주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희 같은 작가분들이나 이런 또 제품을 만드는 그런 제작사들이 더 활성화되고 많아질수록 대중들에게 이렇게 접하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우리 국내 업계도 세계 시장으로 더 뻗어나가는 그런 활성화되는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키덜트족의 장난감 수집. 과거에는 스스로 만들고 조립하고 즐기거나 동호회에서만 그들만의 특이한 취향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키덜트족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의 역사부터 스토리,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옷 입은 형태에 대해서 의복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정신 상태에 대한 것,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같은 취미에 대해 소통하고 공유하는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키덜트족을 위한 SNS 어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습니다. 기존에 동호회라 그러면은 조금 이제 내가 그 정도 내공이 아닌데 들어가도 되나라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정말 가볍게 들어오셔서 사진 찍어서 오늘 샀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세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접근성의 편의성, 이 지금 이 대중화되는 시점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성장과 성공이라는 경제 중심의 삶보다는 문화적으로 어떤 것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키덜트족. 아이와 어른의 경계에 있는 키덜트족이 새로운 문화를 통해 세대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키덜트 문화 30, 40대에서는 이제 개성적인 소비 문화로 보여지고요. 또 50, 60대는 70, 80년대의 그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즐기려는 그런 욕구가 이제 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제 더욱더 확산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얼마 전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2014 트렌드 코리아를 발표했는데요. 내일의 전략에 영감을 줄 10개 키워드를 살펴보면 어른아이 40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40대는 한때 X세대로 불렸지만 어느새 잊혀져 버렸는데요. 그동안 표출하지 못한 욕망과 본능이 어른아이로 되살아나 소비시장과 문화계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김난도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어른아이가 일정 부분 키덜트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현재는 이제 키덜트족이 새로운 문화로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에 있어 보입니다. 긍정적이고 대중적인 취미생활로 인정받고 키덜트 문화가 좀 제대로 된 트렌드로 자리를 잡으려면
필요한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에 의하면 문화는 어떤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선호나 취향을 개발해가면서 남의 시선을 벗어날 때 생산적인 문화로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커뮤니티 상에서는 취미를 공유하고 재창조하면서 문화의 깊이를 나누고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어떤 나라의 문화가 훌륭한가 또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를 누리고 또 다양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취향을 누리는 데 있어서 타인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는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한 취향을 이제는 좀 받아들일 때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신경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원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학 속 이슈를 찾아서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